1992년 12월 27일 이라크 남부 상공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이라크의 전투기 미그 25 한 대가 미국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이죠. 이를 포착한 미 공군 소속 F-16 파일럿은 주저없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. 이때 발사된 미사일은 AIM-120 암람 발사 후 표적을 추적해 공격하는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었는데요. 이 미사일은 정확하게 미그 25를 포착하고 성공적으로 격추해냈습니다. 이는 미 공군 F-16 최초의 공대공 격추 기록이 기도 한데요. 또한 동시에 미사일 암람의 최초 격추 기록이기도 합니다. 사실 이 격추 기록은 F-16의 초기형 모델 F-16A였으면 불가능했을 기록인데요.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-16A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바로 가시거리 밖 교전, 즉 BVR 능력의 부재였죠. F-16A는 레이더 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지 못해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. 반면 소련제 전투기 미그 29나 수 27은 중거리 미사일로 F-16A를 먼저 공격할 수 있었죠. 이 약점을 심각하게 여긴 미 공군은 1981년 다단계 성능 개선 프로그램 MSIP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MSIP란 다국적 단계적 개선 프로그램의 줄임말로 F-16을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장기 로드맵 프로그램을 말하죠.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. F-16의 중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, 야간 전투 능력, 전천후 작전 능력을 추가시키는 것이었죠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바로 1984년에 탄생한 F-16C 블록 25였습니다. F-16A와 달라진 점이 너무 많아서 아예 기체 명칭까지 F-16C로 변경한 것인데요. F-16AB가 블록 1부터 15까지였다면 블록 25부터는 F-16CD라는 새 이름을 달게 된 것입니다. 참고로 블록 20은 대만 전용으로 수출된 개량형 F-16C형급 모델이라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F-16C는 F-16A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레이더였습니다. F-16A에 AN/APG-66 레이더를 대신해 훨씬 더 강력해진 APG-68 레이더가 탑재되었습니다. APG-68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 거리와 해상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무려 25가지의 작동 모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. 이 중에는 1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추적중 탐색 모드 TWS 모드도 탑재되어 있었는데요. 이 TWS 모드는 10개 표적 중 가장 위협적인 표적들을 골라내어 미사일로 연속 공격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했습니다. 두 번째 변화는 무장 능력이었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것은 F-16이 드디어 AIM-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.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암람은 발사 후 표적을 스스로 추적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. 덕분에 파일럿은 미사일을 발사한 뒤 곧바로 다른 표적으로 기동하거나 또는 회피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F-16A의 가장 큰 약점 BVR 능력 부재가 단숨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조종석인데요. 블록 25부터는 다기능 디스플레이 즉 MFD 2개가 추가되어 레이더, 무장, 항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업프론트 컨트롤 UFC 패널도 탑재되었는데요. 이 UFC 패널은 F-16 파일럿들에게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. 기존에는 무전 주파수를 바꾸거나 항법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고개를 숙여 옆구리에 있는 패널을 일일이 조작해야 했지만 UFC 패널이 이 모든 걸 파일럿이 보기 쉽도록 정면 한 곳에 키패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. 참고로 이 UFC 패널을 정식으로 통합 제어 패널 즉 ICP라고 부르기도 했죠. 이 변화만으로도 파일럿의 상황 인식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의 변화만으로도 F-16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F-16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력해졌죠. 블록 30, 32가 등장하면서 엔진까지 향상된 것입니다. 블록 30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-110 G100을, 블록 32는 프렛 앤 휘트니의 F-100 PW220을 탑재했는데요. 또한 여기에 더해 AGM-88 함 대레이더 미사일 운용 능력도 추가되었습니다. 함 미사일이란 적 레이더 신호를 역추적해 파괴하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. 즉 함 미사일로 적 레이더 기지를 선제 타격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F-16은 더 나아가 블록 40, 42 버전에서 야간 전투 능력도 추가되었는데요. 블록 40, 42의 핵심 포인트는 랜턴 포드의 통합입니다. 랜턴은 야간 항법 포드와 적외선 표적 포드 이 두 개로 구성된 장치를 말하는데요. 덕분에 블록 40, 42 기체는 찌륵 같은 야간에도 저공으로 침투해 정밀 폭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때문에 블록 40, 42는 비공식적으로 F-16CG라 불리며 나이트 팰컨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. 마지막으로 블록 50, 52는 F-16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엔진은 블록 52 F-110 G129를, 블록 52는 F-100 PW229를 탑재했습니다. 두 엔진 모두 F터보나 저맛이 추력 약 13톤을 발휘했는데 이는 F-16A와 비교하면 무려 20% 이상 강해진 것이었죠. 또한 블록 50, 52는 비공식 명칭 F-16CJ로 불리며 와일드 위즐 임무를 전담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와일드 위즐이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 방공 레이더를 유인한 뒤 역으로 사냥하는 임무를 말하는데요. 항공작전 중 가장 위험하고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F
F-16CJ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. 당시 F-16CJ 편대는 세르비아의 촘촘한 방공망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레이더들을 파괴했고, 덕분에 연합국 공격 편대는 안전하게 작전을 마칠 수 있었죠. 이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던 건 블록 50, 52의 핵심 장비 AN/ASQ-213, 즉 HTS 포드 덕분이었습니다. 이 HTS 포드는 적 레이더가 아주 미세한 전파라도 내뿜는 순간 그 위치를 정확히 낚아채 한 미사일을 유도하는 능력을 갖췄는데요. 이 능력 덕분에 F-16CJ는 1996년 F-4Z 팬텀2가 투약한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했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F-16C가 실전에서 어떤 기록들을 세웠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. F-16C의 첫 대규모 실전은 1991년 걸프전, 즉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습니다. 이 작전에서 미 공군은 F-16A와 C를 포함해 총 249대를 투입했는데요. 이 기체들은 4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3,340회라는 경이로운 출격 횟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연합군의 모든 전투기 중 단연 압도적인 1위 기록인데요. 당시 F-16C는 출격 횟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라크의 공군기지, 군수 물자시설, 스커드 미사일 등 이라크군의 주요 전력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. 하나 의외인 점은 이 와중에 단 한 건의 공대공 격추 기록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.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상대할 적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당시 이라크 파일럿들은 미 공군과의 교전을 포기하고 이웃나라 이란으로 탈출하거나 기체를 경납고 깊숙이 숨기기에 급급했죠. 여기에 더해 적기 사냥은 형님격인 F-15C가 전담했고, F-16은 지상 공격에 집중했기에 공대공 전투를 벌일 기회조차 적었습니다. 하지만 이듬해인 1992년 F-16의 첫 번째 공대공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.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로 그 공중전, 비행금지구역 감시 임무 중이던 F-16D가 이라크의 미그-25를 격추한 것입니다. 기세를 몰아 3주 뒤인 1993년 1월에도 또 다른 F-16C가 이라크의 미그-23을 격추하며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. F-16C는 보스니아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는데요. 1994년 2월 28일 유고슬라비아 공격기들이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자 F-16C 편대가 출격했습니다. 결과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는데요. 이 교전에서 F-16C 편대는 담람 한 발과 사이드와인더 3발로 적기 4대를 모두 격추해냈습니다. 특히 로버트 라이트 데이는 혼자서 3대를 잡아내는 기염을 토해내며 F-16의 압도적인 우위를 증명해냈죠. 하지만 보스니아 임무에서 성공적인 기록만 세운 것은 아닌데요. 스콧 오그레드 데이가 조종하던 F-16C가 세르비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입니다. 당시 오그레드 데이는 낙하산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적지 한복판에서 홀로 6일을 버텨야 했죠. 그는 빗물과 곤충으로 연명하며 추격대를 따돌렸고 결국 미 해병대 특수부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훗날 영화 에너미 라인스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. F-16C의 시련은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임무를 수행하던 F-16CG 한 대가 다시 한번 적의 미사일에 격추된 것인데요. 당시 파일럿은 555 전투비행대 대장이었던 데이비드 골드파인 중령이었습니다. 다행히 골드파인 중령 역시 출동한 구조팀에 의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는데요. 놀라운 것은 골드파인 중령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훗날 미 공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역전의 용사라 불릴만하죠. 2006년 F-16C는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. F-16C 2대가 알카에다 지도자 알자르카위의 은신처에 정밀 유독폭탄 2발을 투하한 것입니다. 이 작전으로 알자르카위는 사망했고 이는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죠. 이처럼 F-16C는 걸프전부터 보스니아, 코소보, 이라크 테러리스트 제거까지 30년 가까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. 끊임없는 개량으로 임무 범위를 넓혀온 끝에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만능 전천후 전투기로 거듭난 것이죠. 이에 세계 여러 나라가 눈에 불을 밝히고 F-16을 앞다퉈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검증된 실전 기록, 합리적인 운용 비용, 그리고 성능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확장성까지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. 하지만 F-16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. 더 첨단화된 레이더를 장착하고 더 강화된 전자전 능력, 그리고 더 긴 수명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. 이 기체가 바로 다음 편의 주인공 F-16V 바이퍼입니다. F-16C가 경량 전투기에서 전천후 전투기로 진화했다면 F-16V는 이 전천후 전투기를 4.5세대 수준까지 끌어올린 기체죠. 다음 편에서는 F-16V가 어떻게 탄생했는지, 그리고 왜 21세기에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